공남 씨, 문 열어주세요. 아줌마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 그가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치마요? 26년 만에 처음 입어봤어요. 그날 저는 짧은 치마를 입고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외제차 타는 총각네 집에요. 제 이름은 박미선, 올해 50살입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이혼녀예요. 옆집에는 32 젊은 총각이 살고 있었죠. 부모님이 대전에 땅이 많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2번의 결혼, 2번의 도망, 그리고 늦게 찾아온 마지막 사랑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지만 진실한 한 여자의 고백을 들어주세요.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경상도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집안일을 거들며 20살까지 살았어요. 그 시절엔 여자아이에게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는 분위기였죠. 부모님은 딸이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20살 되던 해봄이었어요. 중매로 첫 남편을 만났습니다. 상대는 같은 동네 26살 남자 김영수였고 얼굴도 그리 나쁘지 않았으며 집안도 괜찮다는 소문이었어요. 혼례를 치르고 시댁으로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달은 불과 3달 만에 깨져버렸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고 그 사실을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처음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온 날 그는 제게 반말을 하며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먹으라고 차린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주먹을 맞았어요. 뺨을 맞고 벽에 머리를 부딪혔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죠.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 내가 잘하면 된다. 친정에 말하면 못난 것이 시집살이도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어요. 그렇게 4년을 버텼습니다.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을 피해 다니고 도박빚을 갚느라 친정에서 몰래 돈을 빌려오기도 했죠.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술에 취해 들어왔고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방으로 피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몇 번이고 내리쳤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죠. 눈을 떴을 때는 친정방이었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제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고 아버지는 밖에서 누군가와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이혼을 결심하셨어요. 목숨을 잃으니 차라리 이혼해라. 24, 저는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이혼은 평생의 낙인이었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친정에 있기가 미안했어요. 부모님 얼굴에 먹칠만 했다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고 장에 나갈 때마다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집 딸 이혼했다며? 시집살이도 못해서 쫓겨났대.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중매를 주선하셨어요. 상대는 35살 이혼남 한기철이었고 7살 난 아들 상훈이를 데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건설 현장 인부였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죠. 처음 맞선을 보던 날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 전처는 아이를 버리고 떠났고 나는 애 키우느라 바빠서 제대로 살림을 못하고 있어. 저는 그 말에 오히려 안심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결혼을 결심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25살, 저는 다시 한번 시집을 갔고, 이번에는 어린 상훈이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한기철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에 나가고, 저는 집안일과 아이 뒷바라지를 챙기며 살았습니다. 생활은 고단했지만 평화로웠어요. 남편은 술을 마셔도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상훈이에게 다정했으며, 제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저는 상훈이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아플 때 업고 병원에 가고 밤 늦게까지 옆에서 재우며 살았어요. 상훈이도 점점 저를 엄마라고 불렀고 저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2년, 3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검사를 받은 건 저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자궁 기형이 있고 난소 기능도 약해서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아이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었던 거죠.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여자로서 무가치한 존재구나.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봐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는 그 비밀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어요. 대신 저는 상훈이를 더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친아들보다 더 정성을 쏟았고 상훈이도 저를 진짜 엄마처럼 따랐어요. 그렇게 10년, 15년이 흘렀습니다. 상훈이는 성인이 되었고 남편은 40을 넘기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했죠. 현장 일이 힘들어졌고 저녁에는 소주 한두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로를 푸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35살이 되던 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양이 늘었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술버릇이 나빠지기 시작했죠. 밥이 왜 이 모양이야? 집안일밖에 안 하면서 이것도 못해? 처음엔 그냥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40이 되던 해 첫 번째 폭력이 시작되었어요.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밥상을 엎었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20살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또 시작이구나. 하지만 다음 날 남편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술 먹고 정신이 없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용서했어요.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폭력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뺨을 때리던 게 주먹이 되었고 주먹이 발길질이 되었습니다. 상훈이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다는 걸요. 25살이 된 상훈이는 가끔 아버지를 말렸지만 술에 취한 한기철은 아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건 부부 문제야. 저는 또다시 참았습니다. 이혼할 용기가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45살, 저는 이미 늙어버렸고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40대 후반까지 버텼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하루하루 견디는 것만으로도 지쳐갔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그리고 45살이 되던 해 저는 견딜 수 없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도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거실로 다가왔습니다. 밥 어디 있어? 목소리가 험악했어요.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그릇이 덜그럭거렸죠. 밥상을 내려놓는 순간
남편이 젓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이 모양이야?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어요. 밥상을 발로 차버렸고 그릇들이 바닥에 와장창 깨졌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너 이따위로 살 거면 나가. 머리채가 뜯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손을 붙잡았지만 그의 힘은 너무 셌어요. 벽에 머리를 부딪혔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상훈이었어요. 25살 상훈이가 아버지와 저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상훈이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엄마한테 왜 이러세요? 그만하시라고요.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건 우리 부부 일이야. 부부가 이래도 돼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남편은 상훈이를 밀쳐냈고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그릇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상훈이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상훈이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에 저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렸죠.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늘 있던 일이야. 괜찮지 않잖아요. 상훈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어요. 이건 모성애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었죠. 저는 상훈이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의 셔츠가 제 눈물로 젖어갔고 상훈이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곁에 있어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상훈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안쓰러움만 담겨있던 눈빛이 이제는 뭔가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엄마. 상훈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의 손이 제 뺨에 닿았고 제 얼굴에 묻은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손끝이 부드러웠고 그 촉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돼.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상훈이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고 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라벤더 향 섞인 비누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서 등으로 내려왔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멈췄고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상훈이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천천히 뺨으로 턱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도 아직 여자구나. 45살 폭력과 상처로 얼룩진 삶 속에서도 여자로서의 감정은 죽지 않았던 거예요. 누군가의 온기가, 누군가의 손길이 이렇게 간절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안 돼, 상훈아. 저는 황급히 상훈이를 밀어냈습니다. 상훈이도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훈이의 얼굴이 창백했고 제 얼굴도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아니야. 엄마도 미안해. 상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어요. 상훈이와 제 사이에
방금 뭔가 위험한 선이 그어졌다는 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 더 있으면 안 된다고. 남편의 폭력도 무섭지만 상훈이와의 이 감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 후 새벽이었어요. 남편은 현장에 나갔고 상훈이도 출근한 사이였습니다. 저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옷장 깊숙이 묻어뒀던 검은색 짧은 치마 한 벌. 24살 이혼하고 서울 가는 언니가 사준 옷이었어요. 서울 가서 새 출발해라며 준 선물이었죠. 하지만 전 한 번도 입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왜 그 옷을 챙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갔습니다. 버스터미널로 향했어요.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 아무도 날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매표소 앞에 섰을 때 전광판에 대전 행이 보였습니다. 대전, 거기라면 괜찮을까? 표를 끊었습니다. 버스에 올랐고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멀어졌어요. 저는 상훈이를 뒤로하고 새벽 버스에 올랐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대전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8시였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오니 낯선 도시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싸구려 여간의 짐을 풀고 부동산을 찾아다녔어요. 월세 얼마까지 가능하세요? 30만 원이요. 부동산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서구 쪽에 작은 빌라 한 칸이 있었어요. 방 하나에 부엌, 화장실이 붙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현실이 실감났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저는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주민등록 이전은 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찾아올까 두려웠으니까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계산대였어요. 시급은 적었지만 사장님이 나이 많다고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경로당 청소 일도 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고 그걸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밤마다 불안했어요.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쾅거렸고 누가 문을 두드리면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찾아온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상훈이에게만 가끔 공중전화로 연락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밤 늦은 시간에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 동전을 넣고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저는 그냥 그래요. 아버지가 계속 엄마 어디 갔냐고 물어보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모른다고 했어요. 진짜 몰라요. 미안해, 상훈아. 엄마 때문에 힘들지? 아니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나면 눈물이 났어요. 상훈이에게 미안했고 한편으로는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고 그 위험한 감정이 다시 살아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45에서 50살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손은 공장일과 청소로 거칠어졌고 허리도 자주 아팠어요. 나는 이제 정말 여자로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동네 경로당 언니들이 소개팅을 주선해줄 때도 있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몇 번 만나본 적도 있었지만 공허했습니다. 몸만 섞였을 뿐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옆집에 이사 오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짐을 나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무심코 창문 너머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검은색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외제차였어요. 차에서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죠. 깔끔한 와이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짐을 나르는 모습이 여유로웠습니다. 저 차 얼마짜리지? 월세 30만 원짜리 빌라에 저런 외제차를 끌고 오다니. 슈퍼에서 일하며 가끔 봤던 차였어요. 동네 사모님들이 땅 많은 집 아들이 저거 타더라고 수군거리던 그 차였습니다. 며칠 후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젊었습니다. 32쯤? 저와는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나이였죠.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온 이봉남이라고 합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저는 박미선이에요. 잘 부탁해요. 봉남 씨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미소에 제 가슴이 또다시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꾸만 그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복도에서 마주칠까봐 일부러 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저녁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경로당 언니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옆집에 젊은 총각 이사 왔던데 혹시 아세요? 아, 그 외제차 타는 애? 부모가 대전에 땅 많다는 소문이던데. 둔산동에 상가 건물도 있다고 하더라. 근데 왜 저기 월세 빌라에 살아요? 독립하겠다고 나왔다잖아. 요즘 애들은 그래. 부모 돈 안 쓰겠다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땅 많은 집 아들. 상가 건물주 집안. 그런 사람이 제 옆집에 살고 있다니. 저 같은 이혼녀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저는 김치를 담갔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담가졌고 문득 봉남 씨 생각이 났어요. 작은 통에 김치를 덜어서 그의 집 문 앞에 놓았습니다. 쪽지도 하나 붙였죠. 혼자 사시니 반찬이 없을 것 같아서요. 맛있게 드세요. 옆집 아줌마.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봉남 씨가 서 있었어요. 아줌마, 김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혼자 사는데 뭐.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봉남 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외로움과 제 외로움이 닮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반찬을 나눠 먹고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을 때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토요일이 왔습니다. 그 토요일 오후 저는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옷장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어요. 먼지가 쌓인 옷걸이 뒤편에 비닐에 쌓인 옷 한 벌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짧은 치마였어요. 24살, 첫 이혼 직후 서울 가는 언니가 사준 옷이었습니다. 언니는 그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었죠. 미선아, 서울 가서 새 출발해라. 이 옷 입고 당당하게 살아. 하지만 전 서울에 가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마도 한 번도 입지 못했죠. 24살의 저는 이미 이혼녀였고 이런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6년이 흘렀습니다. 비닐을 벗기자 새 옷 냄새가 여전히 났어요. 저는 그 치마를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입어볼까?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무릎 위로 올라온 치마, 드러난 다리, 주름진 손,
처진 팔뚝, 굵어진 허벅지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상해. 50살이 이런 걸 입으면 우스워. 치마를 벗으려고 손이 갔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거울 속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여자로 보이고 싶어. 복남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외제차 타는 32 총각. 땅 많은 집안 아들. 저 같은 이혼 여아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제게 친절했고 제 김치를 맛있다고 했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오늘 하루만 여자로 보이고 싶어.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20년 묵은 립스틱이었지만 아직 발렸어요. 머리도 빗었고 향수 대신 핸드크림을 손목에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은 나아 보였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침개를 붙였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밀가루가 앞치마에 묻었고 기름이 튀어 손등을 데웠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부침개가 노릇노릇하게 익었고 접시에 담았습니다. 소주 한 병도 챙겼어요. 복남 씨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이 바로 앞에 있었지만 손이 떨려서 누를 수가 없었어요. 돌아갈까?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울에 비친 제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26년 만에 드러낸 다리. 늙고 처졌지만 그래도 오늘만은 여자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남 씨가 서 있었어요. 그의 눈이 제 얼굴에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그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얼굴이 뜨거워졌고 손에 든 접시가 덜덜 떨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남 씨가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복남 씨는 자꾸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제 쪽을 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리를 꼬며 앉았어요. 치마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상한가? 우스운가? 손이 저절로 치마 끝으로 갔습니다. 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오늘만큼은 여자로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26년 만에 처음 입은 이 치마가 저를 여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복남 씨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갈수록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복남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 씨, 이 치마 26년 전 거예요. 처음 입어봐요. 어울려요. 정말로.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울린다고. 50살의 저에게 26년 묵은 짧은 치마가 어울린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남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이 제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놓였습니다. 아줌마, 이러면 안 되는데.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그의 손 위에 포겠습니다. 미선 씨라고 불러요. 미선 씨.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러웠고 따뜻했습니다. 블라인드가 내려졌고 조명이 희미해졌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석 달이 흘렀어요. 저와 복남 씨는 연인이 되었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봉남 씨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빌라 입구에 낡은 소나타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차 문이 열렸고 남자가 내렸습니다. 미선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기철이었어요. 5년 만에 전 남편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미선아, 나야, 기철이야. 그는 제게 달려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봉남 씨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내 마누라야. 한기철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구나.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저 사람 남편 아니에요. 이혼했어요. 이혼? 무슨 이혼? 너 도장 안 찍었잖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냥 도망쳤을 뿐이었어요. 봉남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경찰 부를 겁니다. 한기철이 욕설을 내뱉으며 떠났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올 거라는 걸요. 그날 짧은 치마를 입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날 저는 여자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한기철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때로는 한밤중에도 빌라 앞에 나타났어요.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선아, 나와. 우리 집에 가자. 저는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고 슈퍼에 출근할 때도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한기철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봉남 씨는 제 곁을 지켜줬어요. 출근할 때는 차로 데려다 줬고 퇴근 시간에 맞춰 데리러 왔습니다. 한기철이 나타나면 경찰을 불렀고 항상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미선 씨, 제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봉남 씨는 젊었고 한기철은 술에 취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봉남 씨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한기철이었습니다. 이봉남, 문 열어. 내가 알아냈어. 네가 내 마누라 숨겨주고 있다는 거. 봉남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체인을 건 채로요. 한기철의 얼굴이 보였어요. 술에 취해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미선이 데리고 나와. 미선 씨는 더 이상 당신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 새끼가 지금?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으세요. 그럼 미선 씨도 당신을 놔드릴 겁니다. 한기철이 문을 발로 찼지만 체인이 버텼어요. 봉남 씨는 침착했습니다. 경찰 부를 겁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너 뭔데? 땅 좀 있다고. 재벌이라도 돼? 저는 미선 씨를 사랑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기철은 욕설을 내뱉으며 돌아갔지만 저는 봉남 씨를 바라봤어요. 그가 날 사랑한다고 했어요. 다음 날 봉남 씨는 제안을 했습니다. 미선 씨, 제대로 이혼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변호사를 쓰세요. 제가 비용 대드릴게요.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미선 씨, 이렇게 평생 숨어 살 순 없잖아요. 이혼하고 자유로워지세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남 씨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긴 시간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했어요. 한기철에게 소장이 날아갔고 그는 미쳐 날뛰었습니다. 이혼? 절대 안 해. 죽어도 안 해줘.
법정에 섰습니다. 한기철은 변명했어요. 제가 술을 좀 먹었지만 폭력은 안 했습니다. 마누라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25년 전 병원 기록, 이웃의 증언, 그리고 상훈이의 진술서. 상훈이는 법정에 나와 말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계속 때렸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렸어요. 한기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판사는 이혼을 인정했고 위자료 300만 원을 명령했어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자유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법원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한기철이 저를 막아섰어요. 미선아, 땅 부자 만났다며? 내가 이혼녀 주제에? 그 말에 복남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선 씨는 제게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이 새끼가 진짜. 한기철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복남 씨는 피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왔고 한기철은 끌려갔어요. 저는 복남 씨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복남 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 자유예요, 미선 씨.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축하했습니다. 소주 한 잔씩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복남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 저는 진심이에요.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 50살이고 복남 씨는 상관없어요. 전 미선 씨가 좋아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를 이렇게 지켜준 사람이 있다는 게, 사랑한다고 말해준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복남 씨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선 씨, 부모님이 알게 됐어요. 뭐요? 우리 관계요. 누가 부모님한테 말한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많이요. 복남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제 진짜 시련이 시작된다는 걸요. 50살 이혼녀라고요? 안 돼. 절대 안 돼. 복남 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복남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복남 씨 부모님은 다음 날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고급 세단이 빌라 앞에 섰고 정장을 차려입은 부부가 내렸어요. 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아버지는 묵묵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어요. 저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남 씨는 밤늦게 제게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미선 씨, 죄송해요. 부모님이.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복남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복남 씨. 네.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복남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전 50살 이혼녀예요. 복남 씨는 32이고 부모님이 딱 많은 집안 아들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복남 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요. 다음 날부터 복남 씨는 매일 부모님과 통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지쳐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복남아, 소개팅 자리 잡았어.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봐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복남 씨는 거절했지만 부모님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복남 씨가 지친 얼굴로 제게 왔습니다.
미선 씨, 죄송해요. 부모님이 저보고 회사 그만두고 대전 떠나라고 하세요. 그래요? 서울로 올라가서 부모님 일 도와주라고. 그럼 미선 씨를 못 만나잖아요. 복남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복남 씨, 부모님 말씀 들어요. 뭐라고요? 전 괜찮아요. 복남 씨는 32이에요. 아직 젊고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부모님 말씀 듣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세요. 미선 씨, 그게 무슨...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복남 씨는 제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천천히 손을 빼냈어요. 고마웠어요, 복남 씨.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미선 씨, 이제 가세요. 부모님이 기다리실 거예요. 복남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한 달 후 복남 씨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사 가는 날 저는 일부러 집에 없었어요. 슈퍼에 나가서 하루 종일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복남 씨의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복도에는 복남 씨가 두고 간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미선 씨, 정말 사랑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행복하세요.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 달 후였어요. 경로당 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미선아, 옆집 살던 그 총각 결혼한다며? 슈퍼에서 누가 그러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울에서 이번 주에 결혼식 올린대. 신부가 29이라던데. 예쁘다고 하더라. 32과 29. 어울리는 나이였어요. 잘 됐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잘 됐다고, 복남 씨는 행복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저는 슈퍼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복남 씨를 떠올렸어요. 지금쯤 예복을 입고 있겠죠. 신부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을 거예요. 행복해요, 복남 씨.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50살에 다시 여자가 되었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 맞으시죠? 네. 상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복남. 상자를 열자 작은 편지와 함께 목도리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미선 씨, 오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미선 씨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거라도 목에 둘러주세요.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했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따뜻했어요. 복남 씨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옷장 깊숙이 묻어뒀던 짧은 치마를 꺼냈습니다. 26년 묻어뒀다가 한 번 입었던 그 치마. 다시 입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버리지도 않을 겁니다. 이 치마는 제가 여자였던 순간의 증거니까요. 그로부터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52살이에요. 여전히 대전에서 혼자 살고 있고 슈퍼마켓에서 계산대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복남 씨가 떠난 후 옆집에는 젊은 부부가 이사 왔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문득 생각합니다. 복남 씨도 지금쯤 아이가 생겼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가끔 경로당 언니들이 또 소개팅을 주선하려 하지만 저는 웃으며 거절해요. 이제 됐어요.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정말로 혼자가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커피를 마시고 슈퍼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 TV를 보다가 잠드는 일상.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하루가 저는 좋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 외로워요. 밤이 되면 여전히 적막함이 밀려오고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견딜만해요. 그때의 기억이 있으니까요. 옷장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그 짧은 치마가 걸려 있습니다. 28년이 된 옷이에요. 딱 한 번 입었던 치마. 먼지가 쌓였지만 저는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옷장을 열 때마다 그 치마가 눈에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입고 거울 앞에 섰던 그날. 부침개를 붙이며 가슴이 두근거렸던 순간. 봉남 씨의 집 앞에서 망설이던 기억.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50살의 저를, 짧은 치마를 입은 저를 예쁘다고 말해준 사람.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짧은 치마를 입고 가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입지 않았다면, 봉남 씨와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요. 저는 그날 여자였습니다. 50살이었지만, 이혼녀였지만, 늙고 지쳐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한 사람의 여자였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았고, 누군가를 사랑했습니다. 2번의 결혼에서 저는 맞기만 했어요. 폭력 앞에서 숨죽이며 살았고, 도망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로서, 아내로서 존중받지 못했죠. 하지만 봉남 씨는 달랐어요. 저를 지켜줬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으며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비록 오래가지 못한 사랑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짜였어요. 어제 슈퍼에 젊은 여자 손님이 왔어요. 26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뻤어요. 젊고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저랬었구나. 28년 전 24살의 언니가 사준 치마를 입고 서울로 가려던 나. 결국 가지 못했지만 26년 후 다시 입었던 나. 계산을 마친 여자가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당하게 입어요. 짧은 치마, 예쁜 옷 다 입어요. 나이 들면 못 입어요. 지금 저는 52살이에요. 다시는 짧은 치마를 입지 못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그 치마를 입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상훈이에게서 가끔 연락이 와요.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낳았다고 합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보러 갈까요? 아니야. 너는 내 가족 챙겨. 상훈이도 이제 35이에요. 제가 2번째 결혼했을 때 7살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해요. 내 인생은 뭐였을까? 2번의 결혼, 2번의 폭력, 1번의 도망, 그리고 짧았던 사랑.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봉남 씨와 함께했던 그 몇 달. 짧은 치마를 입고 그의 집 문을 두드렸던 그날부터 이별하던 날까지.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적막함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 인생이 끝나는 날 저는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어도 저는 한 번은 제대로 사랑했다는 것을요. 그날 짧은 치마를 입고 가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아니요. 그날 저는 여자였고 살아있었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박미선의 이야기였습니다. 50살에 다시 여자가 된 한 사람의 고백. 부끄럽지만 진실한 후회 없는 사랑의 기록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후회 없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